자, 호주, 캐나다 금리 인상했는데 히스토리가 궁금하다. 미국도 영향을 주겠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호주, 캐나다 둘 다 금리 인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가 안 잡히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물가 상황도 봐야 되고, 경기 침체 상황도 봐야 되고 등등 볼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 지표를 많이 보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압박 주는 것들,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다가 계속 박아 놓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그렇고 저기 한경연에서도 그렇고 1년도 안 됐는데 그 예상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막 1.3에서 1.5 보통 이 정도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상저하고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저하저죠. 상저하저고 하저가 상보다 더 심할지 안 심할지 모르는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보면요, 연체율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분양 잘 된다 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PF 위기가 커져가고 있고요. 부동산 자체적으로 역전세 위기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자영업자 위기 계속 커져가고 있고, 모든 리스크들 다 터지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풀어줄 게 많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그렇고, 자영업자 만기 이건 더 연장할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만기 연장 안 되면 이것도 더 위기죠. 하반기 역전세 더 심해진다고 그랬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하반기 거의 상반기 중에 거의 끝날 상황이, 이런 것들 보시면은 경기는 계속 안 좋아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쪽에 집중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인데, 요거를 잡을 때 스태그에 중점을 두고 잡으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아무리 경기 침체를 잡으려고 돈을 풀면요, 인플레이션은 더 심각해지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보통 어떨 때 오느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나라가 살기 좋아질 때, 돈을 많이 벌 때. 자, 예를 들어서 PIR 10 정도가 괜찮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그 전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연봉이 5천에서요 6천으로 올라요. 평균 연봉, 중위 연봉이. 그러면요 5억짜리 집이 6억짜리로 오르는 것은 요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물가 올라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버는 돈이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일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서 푸는데 이게 대출로 풀리죠. 그러면은 대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긴축을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확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를 실업률이나 이쪽에 초점을 맞췄고,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때 돈을 풀어서 코로나 때 풀렸으니까 코로나 때 막 자산가치가 상승했죠. 그게 쭉 빠진 거고, 미국은요 코로나 때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국가에서 직접 풀진 않았더라도 대출을 많이 풀었었죠. 첫 번째가 전세자금 대출, 두 번째가 초이노믹스로 인한 LTV 증가.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세계적으로 긴축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돈을 풀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좌파고 우파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데, 저희가 부동산 잡으려면 노태우 정권처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노태우 정권 때 뭐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만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또 뭐 했어요? 전세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1기 신도시 공급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한계를 뒀어요. 집을 사면은 토지를 같이 사죠. 그러니까 갭투기 100채 200채 못하는 법을 아예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땅을 이만큼밖에 못 가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노태우 정부는 우파니까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땐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의 폭등을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으니까 이건 문재인 탓이다. 근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병 환자들은 우리 자꾸 정치 이야기로 듣는데, 아니요, 저희는 정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아예 경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는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출이 너무 심해져서 그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 플러스 자산 거품 역시도 인플레이션이죠. 요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얘를 잡지 않고 얘부터 잡는다. 경제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잡겠다. 개소리예요. 경제 안정되면은 경제 안정되기도 힘들 뿐더러 인플레이션이 경제 안정되기 전에 먼저 잡힌다. 이거는요.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얘부터 경기 잘 돌아가면은 인플레이션 잡겠다. 경기 잘 돌아가게 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심한 상황에서 경기 잘 돌아가게 금리 낮추고 돈 풀어 봐봐라. 인플레이션 미치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스택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가고 있죠. 부동산 터질까봐. 그래서 하는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정부한테. 아니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금리 낮춰가지고 디레버리징을 방해하냐. 물론 대놓고 정부 비판하진 못하죠. 왜냐면 하는 총재를 정부에서 임명을 하니까. 가뜩이나 문재인 때 인사라서 지금 많이 바꾸고 싶을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지금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고 지금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표상으로만 이렇게 막 잡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는 지금 깜짝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결 후 재인상. 그래서 호주, 캐나다가 동결 후 재인상에 나선 이유는요. 3월에서 5월까지 동결하고 또 올리고 있고 여기도 1월에서 6월까지 동결하고 6월에 올린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물가가 안 잡혀서. 지금 여기도 2% 목표인데 아직 4.4%다.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6.8%로 목표치의 2배를 넘어서서. 물론 우리나라는 2배는 안 넘지만 그 이유는 물가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다음에 기저효과가 강력하고 세 번째는 경기 침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소비 개판 나 있죠. 자영업자 소득만 보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소비가 개판 나 있으니까 그 자영업자 소득이 그만큼 나온다는 게 돈이 안 돈다는 소리예요. 통화 승수가 돌지 않으니까 돈 풀린 건 많은데 경제가 침체돼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 시기 때 기회 잡아서 빨리 잡아야죠. 그때 폴 볼커가 왜 그렇게 금리를 빡세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았느냐. 인플레이션 잡은 다음에 뭐 했어요? 미국의 화폐 가치를 낮췄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호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경고를 했죠. 하느니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텐데 겁만 준다.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옵션을 열어놨고 물가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고 호주도 동결하겠다고 해서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지난달 올렸다. 근데 이번 달 또 올렸다. 근데 왜 한국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우리 호주를 봐봐라. 이창용 총재가 아예 호주를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호주에서 돈 긴축하는 거랑 우리나라는 다르다. 자꾸 또 우리나라는 다르다. 아니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호주 캐나다 금리 인상은 둘째 치고 미국보다는 호주 이야기를 한 우리나라부터 생각을 해야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호주 캐나다에 영향을 주지 얘네 때문에 미국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보다는 지금 미국의 지표를 봐야 되는데 자, 못 올려도 7월에 올린다는 거죠. 뭐 지금 동결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올릴 수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동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이유로 동결한다고 그래요. 올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올린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근원물가가 예측보다 높게 나왔고 그런데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인플레이션이랑 경제성장률을 본다고 그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랑 실업률을 우선적으로 보죠. 실업률 잘 나왔고 인플레이션 심각해졌는데 왜 동결한다고 하냐. 물론 동결 가능성에서 가장 이야기를 좀 들어볼 만한 건요. 지금 채권을 많이 풀어서 미국의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어요. 아까도 그랬죠. 채권을 많이 풀어서 지금 시중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예금해야 될 자금들을 흡수하고 그래가지고 자금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 정도의 효과가 있다. 미국의 이번에 채권 발행 연장 합의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그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채권 금리가 튀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7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부분을 보셔라. 그러면은 외국은 다 지금 긴축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긴축을 안 하고 있고 그 긴축을 안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금리 올리고 동결한 상황인데 시중금리가 눌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왜 올려봤자 정부에서 누르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 정부에서 누르는 것도 튀고 있다.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요. 상황은 결코 좋아진 건 없습니다. 아 우리 투기하게 좋아졌다. 우리 영끌하게 좋아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끌하게 좋아졌으니까 내가 영끌한 거 좀 사주세요. 투기하게 좋아졌으니까 내가 투기한 거 더 손해나기 전에 빨리 좀 사주세요. 이거밖에 안 된다.